자, 3강 가겠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기 사건 기록은 우리가 그 실무에서는 뭐 서류 열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사건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질문은요, 어떤 분이 저하고 좀 오래 그 관계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분이 경매를 처음 받아본 것도 아닌데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 문제없이 열람이 다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낙찰을 받고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했더니 경매 계장님께서 그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내가 처음 낙찰받은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낙찰받는 물건마다 다 그 사건 기록을 열람을 했었는데 왜 당신만 못 보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항변을 해서는 안 되겠죠. 명확한 어떤 법률적 근거를 들이대고 그리고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는지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건 기록 열람의 자격이 있겠지요. 자, 우리 민사집행법 제9조에서 기록 열람 등본 부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우리 줄여서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죠. 얘기하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은 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누구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같은 법, 민사집행법 90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이해관계인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규정의 실익은 반드시 서류 열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든가 뭐 항고도 가능하고요. 또 송달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그 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이해관계인인데요. 서류 열람도 이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첫 번째, 압류 채권자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는 누구죠? 그냥 등기부등본상의 압류, 집행한 채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해당 경매 사건의 경매 신청 채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고압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압류 채권자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꿔주고요.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친구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지식을 갖고 법원에 뛰어들어가서 이 친구 집을 경매해 주세요. 그 매각대금으로 내 채권을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판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네 말을 뭘로 믿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냥 경매해 주세요 하는 것마다 다 받아주면은 그냥 소송 낭비, 그죠?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뭘로 믿어? 네 말이 사실이라는 어떤 구속력 있는 서류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 들어가죠. 무슨 소송입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소가 들어가고요.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원에서 판결로서 얼마를 갚아라 라고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문서가 아니라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송달할 증명원도 첨부가 돼야 되고 또 집행문도 부여가 돼야 되겠지만 이처럼 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어떤 공신력 있는 서류, 이거를 우리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자기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한 사람 중에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히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이 문구가 빠져버리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배당 요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전혀 모르는 어떤 아파트가 경매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이 문구가 빠지면
배당 요구만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배당 요구를 해버리죠. 그러면 당신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 못 받습니다. 이러지는 못해요. 배당 요구는 접수가 됩니다. 되고 나서 나중에 채권이 입증이 안 되니까 배당에서 제외시키겠죠. 근데 배당에서 제외는 될 때 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순히 서류 열람을 위해서 그냥 또 배당 요구를 막 남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 신청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분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고요. 채무자, 소유자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사건에서는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물상보증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한테 가서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은 서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A고 친구가 이제 B입니다.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뭐 막역한 사이고 친한 사이고 또 도와주고 싶은 사이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긴 한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 합니다. 이때 제가 저 혼자 은행에 가서 제 집을 담보로 집어넣고 돈을 빌려 가지고 와서요. 친구한테 돈을 꿔주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은행과 나와 채권 채무 관계, 나와 친구와 채권 채무 관계 이렇게 채권 채무가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친구가 저한테 돈을 갚지 않으니까 나도 은행에 돈을 못 갚고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개시가 되게 되면요. 그 경매 사건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저죠. 제 집이 지금 담보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채무자는 또 누굽니까? 접니다. 그죠? 제가 돈을 빌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사이좋게 다정스럽게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이 친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담보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를 친구 B로 하고요. 친구 B로 하고 거기에 A인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럴 때 저는 요 채권 채무 관계에 보증을 쓴 사람이라서 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보증을 쓴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증을 했죠. 주택이라는 물건으로 보증을 했죠. 담보를 제공했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인일 경우에는 당연하고요.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소유자도 당연히 그 경매 절차에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 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유의 권리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유의 권리자 뭐가 있을까요? 뭐 저당권자, 뭐 전세권자, 등기부 등본상에 그 등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해관계인이고요. 또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놓은 건데요. 부동산 유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단순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9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0조에서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민사 집행법만 봤을 때는 경매계장님의 처분이 옳습니다. 당신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열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 경매계장님이 아마 신입이었던 것 같아요. 민사집행법만 있는 건 아니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요거 법제처에 가면 전문을 다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제처 가면은요. 처리 지침 제53조에 보면은요. 경매 기록의 열람 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제1항에서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인 민사집행법 90조 우리 앞에 봤던 거 있죠. 그리고 268조 268조는 뭐냐면요. 그 임의경매는 강제 경매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요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처리 지침에서는 민사집행법보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더 넓게 본 거죠. 무려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2호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당연히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포함이 된대요. 또 매수인, 자, 이 매수인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차이는 뭔가요?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아닌가요? 요거는 결국에 같은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낙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낙찰을 받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낙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자격이 부여됐을 뿐이지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죠. 우리 일반 매매로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자고요. 매매 계약서 썼다고 보증금 10%, 계약금 10% 지급했다고 그다음부터 그 집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오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부터는 매수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매수인은 법률적 지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될 거이긴 하지만요. 자, 매수인.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요.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내가 1등이야.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내가 2등이야. 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 신고 당시, 요때 언제예요? 입찰할 때, 그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그때 입찰 보증금 제출한 거는 내가 1등인데 그 보증금을 왜 돌려받아? 안 돌려받고 그냥 법원을 떠나버린 사람, 이 사람까지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요 네 번째 사람이 참 재밌죠? 어떤 경우냐면요. 그 경매에서 입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무 당사자. 지금 내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부동산이 경매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는다. 낙찰받을 돈 있으면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빚은 안 갚고 그 경매 사건에 낙찰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입찰 자격이 없고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론 입증의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야 나는 입찰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낙찰을 받아줘. 부탁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죠. 밝혀내질, 입증을 못해서 그렇지 실무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맞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은 5억이에요. 지금. 근데 빚을 진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압류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가압류가 한 8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상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다 지워줘야 되는데 그걸 다 지우려면 8억이라는 채무를 변제해야 되죠. 그래야 가압류권자들이 가압류를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8억이라는 돈을 변제를 다 해서 5억이라는 집을 살려낸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진행되게 놔두고요. 차명으로 예를 들어서 4억 5천에 그걸 낙찰 받아버리면 8억이라는 채무가 다 지워지죠. 물론 나는 채무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상에 걸려져 있는 재반 사항들은 다 말소가 가능하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방법을 물론 이것도 안 되는 방법이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어떤 사주를 받은 사람이 1등이 됐어요. 근데 내가 2등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사주를 받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채무사의 사주를 받아서 채무자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서 입찰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효고요. 내가 1등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집행관이 또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요? 하고 내 말을 따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행관은 그때 그거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요. 제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떨어진 사람들은 다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죠. 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그 이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1등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왜 돌려받아요? 그리고 돌아 나와 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경우가 요 경우예요.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사람, 요 사람도 열람복사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질문에서 당연히 최고가 매수신고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찰자는 열람복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집 법원에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법원에서 바로 거부하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고요.
제가 요 처리 지침을 알려줬더니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서 띄워서 다시 들어가서 바로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과가 아주 좋았던, 기분 좋았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것도 또 많아요. 착오로 입찰 가격을 높게 기재한 경우,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받아들여질 여지 없습니다. 착오로 높게 쓴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하려는 금액을 3억을 쓰려고 했는데요.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럼 30억이 되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2년 전에 민사소송법 때는 입찰 보증금이 지금처럼 당해차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니라요. 내가 쓰는 입찰 가격의 10%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찰 가격을 30억을 쓰면 입찰 보증금을 3억을 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3억을 안 냈을 거고,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입찰 가격의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깝게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으로 넘어오면서 법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입찰가를 얼마를 쓰든 당해차 최저가의 10%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최저가가 2억 7천이었다. 이렇게 볼게요. 2억 7천이었다. 이런다면 2,7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3억을 쓰려고 했는데 30억을 쓴 겁니다. 보증금의 요건 충족했죠. 당해차 최저가의 10%.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것도 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010년도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2010년도에 또 한 번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121조 각호 및 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이거 나중에 볼 건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을 불허해야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로 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요 121조 내지 12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자, 민사집행법 121조 그냥 뭐 전체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한번 나중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정지화면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자,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경제적 능력이다. 낙찰 받고 났는데 보증금을 낙찰 받고 났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허가 해주세요. 이거를 불허가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법률적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 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다 구체적으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상소, 또 불허가를 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민사집행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착오로 금액을 높게 쓴 거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것 때문에 불허가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이. 그래서 또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착오로 높게 끈 사람, 다시 말해서 불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 민법에 자기가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뭐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대한 착오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착오 맞잖아요. 나는 3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써서 30억을 썼다. 이거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이므로
내 입찰 행위를 취소하겠습니다. 이 취지로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 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소 사유는 다른 법률에,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는 거라.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 요 행위는 이런 경우에밖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다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그 민법의 기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일관되고도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입찰표 제출한 행위를 취소하는 거는요, 분명히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입찰 가격을 착오로 높게 쓴 경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표를 보면은요, 그냥 입찰 금액을 쓰는 난이 다 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한글로 뭐 100만, 1000만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그냥 뭐 전화번호 기재하듯이 그렇게 기재하지 마시고요. 입찰표를 작성한 다음에는 꼭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단위수 또 금액 잘못 쓴 게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높게 낙찰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